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학교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말이죠. 지금 우리 국민님이 난리가 났네요. 거의 뭐 봉숭아학당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윤 대통령과 지금 절연을 하고 사과하라 이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년도 지방선거 경선할 때 경선 룰을 50대 50으로 할 것이냐 현재와 같이 아니면 70대 30으로 옮길 것이냐 이걸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국민님이 지금 내란에 그야말로 내란에 휩쓸렸어요. 내란. 자, 그래서 요 관련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오늘 이재명이가 말이죠. 특명을 내렸잖아요. 뭐냐? 지금 이번에 이화영 재판에서 법정을 퇴정한 이 검사 4명. 그러니까 이제 집단 퇴정인 것이죠. 그 이유는 송병훈 부장판사가 이 증인을 갖다가 60여 명을 신청했는데 6명만 내놓고 나머지는 64명인가요? 58명을 기각시켜버렸어요. 근데 이렇게 6명 증인 6명 갖고 어떻게 우리가 그 공소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느냐? 이건 뭐 도저히 수할 수 없다. 그래서 항의 표시로 퇴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를 감찰하고 수사하라라고 지시했어요. 여기에 대한 지금 국민적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국민님에서 지금 한동훈이는 검사 출신, 나경원은 판사 출신, 주진우는 검사 출신, 전부 다 법조인이죠.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검찰, 지금 각 부처별로 내란 TF가 만들어졌잖아요. 근데 검찰에서 말이죠. 그 당시 계엄 때 선관위에 파견된 검사 둘이 있다. 그래서 요 사람들을 조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말이죠. 최근도 국회에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어요. 자, 이거 뭐 정말 알 수가 없네요. 예. 정말 이런 식으로 해서 내란 몰이를 하고 있는데 대한 국민적 그리고 이제 공무원들 사이가요. 정말 뒤숭숭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개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양은경 조선일보 기자가 쓰고 있는 글인데 이번에 대장동 항소권 포기했잖아요. 이 역풍이 세요. 이 역풍이 세니까 무서우니까 대장동 항소 포기 이 관련해서 국정조사 하려다가 딱 걷어들였잖아요. 자, 그러고 보니까 지금 27일이 길인데, 네. 27일이 길인데, 예, 이거 항소를 할 거냐 말 거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이게 관전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왜냐면요, 지금 형량이 너무 낮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형량이 낮을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항소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항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근데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때문에 이제 항소를 포기할 것인지 이게 주목이 된다. 자, 그래서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예, 이런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자, 그래서 요게 법정 항소 기한이 27일까지니까 이제 바로 내일이 되겠죠. 예, 그래서 요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인호 전 서울대 교수, 예, KBS 이사장도 하고 주로 대사도 했죠. 요 이인호 교수가 뉴델리에 칼럼을 하나 썼어요.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내란 세력이 누구냐? 내란의 주범이 누구냐 이겁니다. 내란의 주범은 교묘히 배합되어 있다. 누가? 종북 주사파, 그리고 친중 기회주의자, 그리고 범죄 은폐 세력. 이게 내란 주범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현직 대통령이 내란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장문의 칼럼을 싣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짤막하게 우선 이재명이가 지금 뭐라고 돼 있냐면요, 그야말로 이제 수사 지휘권을 일종의 이제 수사 지휘권과 마찬가지인 거죠. 법정 퇴정한 이 검사들에 대해서 수사하고 감찰도 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하상 지금 이제 이 변호사들 법정을 모욕했다. 요거를 싸잡아서 지시한 거예요. 이와 관련해서 이 한동훈 대표는요, 한동훈이는 뭐라고 했냐면, 이재명이가 재판 담당 검사들에 대해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대통령이 자기 사익을 위해 수사를 지휘하는 명백하고도 중대한 불법이자 범죄다. 이건 이재명을 위한 대장동 불법 항소 포기의 연장선상에 있다. 자,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진우 의원도 비판적 입장문을 내놨어요. 이거는 이해충돌이 끝판왕이고 직권남용이다. 그래서 공공관계에 있는 이화영 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것은 금지된다.
직권남용이다. 검사는 재판부가 신청 증거를 갖다가 무더기 기각했을 때 항의의 의미로 퇴정할 수 있다. 재판의 영역에서 다뤄야지 대통령이 수사해라, 감찰해라, 지시할 사안이 아니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재명이가 당선 전에 이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질질질질 재판을 끌어왔느냐. 이재명 지시대로라면 재판을 방해했던 이재명 변호인들을 먼저 징계하고 수사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나경원 의원도 여기에 대해서 말이죠. 범죄 재판을 중지하고 무죄 만들려 법을 뜯어고치고 사법부를 장악해 법관을 갈아치우려는 이재명과 민주당이야말로 재판 방해 사법모독의 주범이다. 이재명이가 자신과 관련된 범죄 재판, 불법 대북 송금 재판의 검사들을 향해서 감찰과 수사를 지시했는데 이거야말로 명백한 재판 개입이자 정치 보복이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이 감찰 지시한 것은 이화영 오이증 사건에 손을 대서 이재명 자신의 죄까지 지우려고 하는 노골적 시도다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행정처 폐지하고 대법관 증원 이 문제와 관해서는요. 범죄 재판을 중지하고 무죄 만들려 법을 뜯어 고치고 사법부를 장악해서 법관을 갈아치우려는 이재명과 민주당이야말로 재판 방해이고 사법모독의 주범이다. 예,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검찰이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대검 안에 말이죠. 지금 내란몰이 공무원들을 색출하는 요 TF가 구성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검찰 내부에서 선관위에 출동한 의혹, 요거를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 말이죠. 이 선관위에 파견됐다는 의혹을 받는 사람들이 둘 있는데, 예. 하나는 대검 과학수사부장 A검사 검사장급이고요. 그리고 하나는 대검 디지털수사과장 B검사입니다. 부장검사. 예. 그래서 요 대검의 이 TF는요, 지금 이 사람들한테 휴대전화 통화 내역과 차량 운행 기록을 제출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물론 국총리실 지침에 따라서 임의 제출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는 알려지고 있지만은 이게 임의 제출일 수가 있겠느냐. 이런 비판이 대대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권에서는요, 지난 3월부터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대검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가 방첩사와 연락한 후에 선관위로 출동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대검은 뭐라고 했냐면 방첩사 등 다른 기관으로부터 어떤 지원 요청을 받은 지원한 사실도 없다. 이렇게 부인을 했는데 내란특검은요, 지난 8월 달에 대검 포렉시 센터를 압수수색하면서 계속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A 검사는요, 지난달 국감에서 과학수사부 소속 검사 2명에게 출동을 지시했느냐, 이 추미애 질의에 전혀 없다고 답했고, B 검사도요, 선관위에 출동한 적이 없다. 딱 잘라서 부인한 바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는요, 민주당 소장파 의원 4명이 지금 뭘 요구하고 있느냐? 계엄, 우리만이라도 사과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고, 그래서 지금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우리라도. 그러면 또, 여기서는 지금 익명으로 조선일보가 보도하고 있어요, 단독. 자, 그런데 그동안에 이름을 내고 실명으로 입장을 내는 사람들이 초선 4명입니다. 김용태, 박정훈, 정성국, 박수민. 이거 모두 친한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에 빠지고 있고, 송원석이도 말이죠. 오늘, 지금 오늘 여의도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이 자리에서 송원석은요, 그러니까 70%로 바꾸는 거. 여기에 대해서는 송원석은 반대를 하고, 그러나 계엄 사과에 대해서는 송원석이는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오늘 장동희가 영화를 하나 봤어요. 자, 의원회관에서 나경원 의원이 주최하고 있는 독립외교 40년 이승만의 외로한 투장 영화 시사에 참석했는데, 국민의 자유가 사라지는데 국민이 침묵하고 있다. 그래서 체제 전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법원을 무너뜨리는데 판사들이 침묵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데 검사들이 침묵하는데, 팔다리가 잘려나가는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고통을 느끼고 표현하는 일이다. 그래서 이 자리가 대한민국을 다시 살려내기 위해 목소리를 내는 시작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제 이 체제 전쟁을 장동혁이는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하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뭐 잘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그 항소권을 과연 이 패스트트랙 항소권을 포기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가 되는데, 지금 이제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제 이 대장동 사건을 하듯이 하면은 항소를 안 해야 돼. 그런데 일반적인 검찰의 항소 사례를 보면 항소를 해야 돼. 왜? 형량이 너무나 작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에 지금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기소가 잘못된 것이다 라고 비판을 해왔어요. 그래서 공소권이 남용됐고 공소사실을 특정하는 것도 부족하고 피의자 신문도 없이 기소한 것도 잘못되고 증거 수집 방법도 위법이다. 그래서 여당의 일방적 입법항에 대한 저항권 행사했다. 이렇게 주장하지만은 법원은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회 활동이라도 폭력과 물리력은 형사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 그리고 면책특권은 발언 표결에 한정이 되어 있을 뿐이다. 그리고 저항권은 헌정질서 파괴의 최후 수단일 때만 인정이 된다. 이래서 형을 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지금 이 민주당의 잘못이다. 이 점은 법원이 인정하고 있어요. 자, 이걸 보시면 다수당의 의석수를 앞세워서 야당의 참여를 사실상 폐지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한 것은 국회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는 기본 책무를 저버린 행위다. 이 민주당의 책임론을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야당은 단순한 정치적 반대 세력이 아니라 특정 사회 집단과 국민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헌정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므로 이를 폐지한 채 다수결만으로 입법을 밀어붙이는 행위는 결과적으로 해당 국민의 정치적 대표성을 침해하고 민주주의의 필수 요소인 권력 간 상호 견제 기능을 약화시킨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래도 법원이 말이죠. 지금 민주당을 이렇게 나름대로 지적한 것은 의미가 있지 않나. 자, 그래서 이제는요, 관심이 과연 검찰이 항소를 할 거냐, 아니면 포기할 것이냐. 왜냐하면 지금 이제 검찰에서는요, 징역 1년 6개월, 나경원한테, 그리고 또 일부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씩 이렇게 징역형을 구형했어요. 대부분 징역형을 했는데 전부 다 벌금형으로 낮췄습니다. 자, 그래서 구형 대비 선고형이 크게 낮기 때문에 통상적이라고 하면 검찰이 이제 항소해서 형량을 받아내려고 시도하는 게 맞는데, 대장동 항소 포기하듯이 그게 이번 사건도 포기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대장동은 포기하고 야당 것은 항소에, 이거 그러면 논란이 또 야기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검찰의 선택을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양은경 기자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근데요, 지금 이제 검찰, 지금 뭐 야당의 우호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흉내라도 항소해서 흉내라도 낼 것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해 봅니다. 자, 이 정도로 이건 말씀을 드리고, 자, 뉴델리 보도, 그러니까 이제 뉴델리에 지금 이인호 전 서울대 명예교수, 서양사학과 교수였었죠. KBS 이사장도 하고 러시아 대사도 하신 분인데, 자, 이분 뭐 완전히 탄핵, 굉장히 강하게 내란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 시각을 갖고 계신 분이죠. 그래서 제목이요, 교묘한 배합이 내란의 주범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교묘한 배합은 누구냐? 내란 주범, 종북 주사파들, 친중 기회주의자들, 범죄 은폐 세력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윤 대통령은요, 정치 출행에서 정치인으로서는 완전히 패한 분이다. 그러면서 자유민주주의 회복이 굉장히 시급한데 윤 어게인각하고는 되지 않을 것이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성조기 사용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취지의 장문의 칼럼을 지금 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요, 내란범이라는 굴레 이게 맞냐 이겁니다. 내란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단정을 하고 있어요. 왜? 계엄령이 내란과 동의가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란 가담 공직자 조사 TF까지 지금 만들고, 그리고 이제 공직도 없는, 현재는 공직도 없는 황교안까지 내란 동조 혐의로 취합하는 걸 보면서 내란은 없었다는 그 말을 다시 강조할 필요성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이 내란이라는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 못하고 대한민국을 지키며 발전시켜온 애국자들한테
내란 범위라고 하는 덮개가 씌워지는 이 가공스러운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자,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계엄령 선포라는 극단책을 필요로 할 만한 절박한 국가 위기인가 어떤 것인지를 판단할 권리와 의무는 최종적으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있다. 그래서 그 헌법적 고유권한과 책임을 어느 누구에게 전가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자, 그래서 오직 국회만이 의결을 통해서 찬성 반대하는 입장을 관철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고 국회 의결에 따라서 윤 대통령은 계엄을 철회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은 6시간 만에 끝났고 단지 정치적으로 그 후유증을 수습하는 일만 남았었던 것이다. 예. 그래서 말이죠. 이 큰 불상사도 없었고 그래서 계엄 선포로 촉발된 내란은 어디에도 없었다. 나라가 이미 쪼개져 있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것은 그 사태를 수습하는 과정에서였다. 그래서 내란이 현실적으로 6시간짜리 내란이 있을 수 없다라는 주장을 이인호 교수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란 프레임 뒤집어 씌우기가 심했다. 자, 그래서 내란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권력, 통치체제, 헌정 질서를 전복하거나 교란하는 목적으로 국가 안에서 일으키는 집단적 폭력행위인데 그 폭력이라는 것이 단순한 시위나 집회가 아니라 미리부터 준비되었던 조직적 무력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우리 형법 87조에 따르면 국토를 참전하거나 국헌을 몰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가 내란범이다. 예.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하룻밤 사이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가? 자, 그래서 국군 통수권자인 민간인 대통령이 국헌 문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엄군을 동원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국토의 참전이나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내란을 일으킨다는 것은 말 자체가 성립될 수 없는 어불성설이다. 예, 어불성설이다. 자, 그래서 이제 진짜 내란 주범은 누구냐 이 말이다. 진짜 내란 주범은 바로 윤 대통령이 아니라 그의 반대편에서 촉발된 것이다. 예, 반대편에서 촉발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 명령을 내리고 집행하는 과정에 가담했던 국회의원, 공수처, 검찰, 경찰 그리고 심지어는 그것을 저지하려 나서지 않았던 대통령 대행들까지도 법적으로는 내란 주도, 동조 아니면 방임 세력이 되는 것이다. 예, 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말이죠. 그리고 즉 현직 대통령을 어떻게 지금 체포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청년들의 눈에 떠서 계엄은 계몽이었다라는 구호까지 나오게 된 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어떻든지 간에 정치인으로서는 지금 완패했다. 그리고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체제를 다시 살려내려는 사람들이 윤 어게인을 외치는 것은 어리석게 짝이 없다. 정치적 평가와 기대는 개인에 대한 인간적 돈이나 도덕적 평가와는 다 구분되어야 한다. 구분되어야 한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그가 지켜내고자 했던 가치들, 그리고 개개인의 자유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국가 정체성, 한미 동맹의 중요성, 그리고 선관위의 부정 의혹에 대한 철저한 규명 필요성, 국회의 횡포와 각종 범죄 세력에 대한 단호한 대처 필요성은 국민 다수가 이해하고 동조한다. 하지만 그것을 구현하는 방법에서 윤 대통령의 실패까지 묵과할 수는 없고 그뿐더러 역사는 흐르는 물과 같아서 그를 돌이킬 방법도 없다. 그러면서요. 대한민국 애국 우파 세력에게는 이제 자기들의 패배에 대한 냉정한 비판의식과 올바른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보다 밝은 앞날을 기약할 새롭고 바른 길을 찾아가는 일에 힘을 합치고 피눈물 나는 대가를 치를 각오를 다지는 것만이 돌파구를 열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장을. 자, 그러면서요, 이 최순실 국정농단 그리고 만사형통 요거를 비교 평가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말이죠. 국민의 이름을 팔면서 국민의 수준을 완전히 무시하는 대통령실과 국회 합작의 국정농단이 절정에 달한 것이 김현지 사건이다. 자, 그래서 이 김현지의 정체가 뭐냐 이겁니다. 그가 대한민국 국민인지조차도 확실히 알 수 없는 상황이다. 만사형통이라는 말이 오래전부터 나왔을 정도로 강력한 배후자인 배후 세력인 김현지를 국감에 내보내기를 거부하는 이유가 뭔가? 모든 국가 기밀이 대통령 측근으로 자리 잡은 그를 통해 외국으로 새어나가거나 심지어는 국익의 최대치가 아니라 외부 세력의 이익이 대한민국 최고 권력의 이름으로
추구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가 있는가. 그리고 이재명은 지금 굉장히 조급해 있다. 굉장히 조급해 있다. 자, 이렇게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론입니다. 결론. 민주사회에서 정부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반영하기 마련이다. 국민이 주권자이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 현재 사상적 편견이나 사회축을 위해 노골적으로 국민 분열을 조장하고 국가 권력을 이용하는 세력이 국권을 장악한 가운데서 언론이 밥이 되고 상식과 양심이 있을 자리가 없는 나라가 되어 있다. 이대로 더 나아간다면 정실분열자가 양산되고 자살하거나 당하는 일이 빈번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내란의 덮개를 빨리 찢어 던져버리고 매를 맞더라도 당당하게 주인으로 우뚝 서지 않고는 노예의 길로 끌려들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재명 정권이 쉽게 무너지다 기대하며 무모한 희생을 초래하는 것도 금물이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이미 자리 잡은 그와 정면으로 맞설 힘을 지금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과거 우리가 민주화에 성공했다고 자축했던 경험에서 드러났듯이 민주화나 나라 바로 세우기는 정권 교체라는 외형적 변화만으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좌파이고 우파이고 상관없이 한 나라의 대통령은 아무리 부족해도 계엄령을 동원해 내란을 일으키는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을 끝까지 주장할 수 있는 논리력과 자신감, 거짓을 용납하지 않을 지식과 지각, 부당한 회유나 협박에 넘어가지 않을 지혜와 용기를 가진 국민이 다수일 때 비로소 나라는 독재와 다른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 정치가 아무리 요동을 쳐도 국민 각자가 각기 자기의 본분을 다할 때 학생은 학생답고 군인은 군인답고 언론인은 언론인다울 때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다. 하늘 앞에 떳떳하고 자기 앞에 당당한 그런 사람들은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억울함을 당하는 것을 보면 공분을 느끼고 일어나 싸울 용기를 낼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주권자의 다수가 될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국가로서 다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래서 새로운 내란 주범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8일 이제 밤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옥현의 안보정론 보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김정은 뉴스를 종합해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통합당 비대위 구성하는 문제가 김정은 비대위원장 본래 당헌 당규를 고치기 위한 전국 상임위원회를 열라고 했는데 이 상임위회가 정족수 미달로 인해서 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래 당헌 당규 규칙에 나와 있는 대로 이번 8월까지만 비대위가 구성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제안을 받게 됐어요. 그러니까 늑달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안 하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는데 이런 그 불행한 날이 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에는 참 큰 걱정입니다. 이걸 빼놓고 다른 또 중요한 뉴스들도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건강 문제가 개운하게 지금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새롭게 나온 뉴스를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아직도 제 방송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요, 안 누르신 분들, 누르신 분들이 또 누르시면 다시 없어져 버려요, 아예. 그래서 꼭 눌러 주시고,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제가 방송할 때 자동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중요한 정치 뉴스, 또 외교안보 뉴스, 제 방송의 특징은 크게 부풀리지도 않고 그렇다고 왜곡해서 축소 보도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저의 해석은 여러분들과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제가 30여 년간 직접 외교안보와 이런 국내 큰 문제를 정무직에서 다루면서 배워왔던 그런 분석의 틀과 수위를 가지고 여러분들께 계속 분석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마음에 드는 분들도 있을 테고 안 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다양한 의견을 듣는다는 차원에서 전옥현 안보정론은 오로지 정론만 하는 방송이니까 그런 점을 참고해서 계속 경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김정은 관련 뉴스의 핵심은 지금 이제 그동안 주로 이 외신에서 제기되고 있는 김정은의 건강 이상설, 정부도 그냥 특이동향 없다 이렇게만 했는데
또 이 친여권 인사들이 나와서 지금 불을 끄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이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들이 강력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국내 정부가 제일 전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이런 진화에 나섰는데요. 이런 현 정부의 진화 노력에 딱 보조를 맞춰서 북한이 지금까지 보여줬던 것과 달리 이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김정은의 이 건강 이상설을 직접 언론 매체를 통해서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어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건데요. 우리 국내에서 제기되는 문제점 하나하나 반박하고 있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그 반박 논리는 우리 민족끼리라고 하는 선전 매체입니다. 여러분들 뭐 익숙하죠? 우리 민족끼리. 여기서 반박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우리 국내 그리고 또 해외, 국내에서 김정은이 이번에 심장 수술을 했다. 그리고 스텐트 수술을 했다.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죽었다 해서부터 시작해갖고 식물인간이다, 코마 상태다, 걷지도 못한다, 걷는다, 뭐 별의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두뇌로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상상력은 다 동원돼서 지금 언론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이 우리 민족끼리 선전 매체에서 중국어판입니다. 이것도 중국어판에서 뭐라고 나오느냐? 심혈관 수술을 성공리에 마친 12살짜리 그 소년의 성공 시술 얘기를 쭉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그야말로 어느 나라 보건위생 제도보다도 북한의 위생 보건 제도가 제일 좋다. 이런 내용으로 이 12살짜리 소년 성공적인 수술과 치료 이 경험담을 쭉 게재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바로 김정은이가 사실상 수술을 받았다 하더라도 성공적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암시한다. 왜냐하면 우리 민족끼리가 선전 매체이기 때문에 전혀 자기들 마음대로 탈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김여정이가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을 마쳤고 지금 조직지도부로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직지도부에 왔다는 얘기는 선전선동 분야, 해외 홍보 분야, 국내 홍보 모든 것을 다 조직지도부 지도를 받게 돼 있고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김여정이가 사실상 제2인자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민족끼리에다가 이거 사망설까지 나오는데 심장으로 이거 하나 게재해서 우리가 충분한 수술 능력을 갖고 있다고 홍보해야 됩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나온 이건 보도 자료다. 그래서 상부의 결심을 받았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 얘기하는 대로 김정은이 지금 중국 언론에서 그렇게 중국에서 공산당 대외연락부에서를 소스로 하는 그러한 로이터 통신 보도 또 다른 일본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북한의 심장 기술 수준이 굉장히 취약하기 때문에 지금 갑자기 중국 의료진이 50명이 지금 특파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이러다 보니까 이거 중국어판에 낸 거예요. 맨 먼저. 그만큼 중국 내 소식통들, 중국 내 네티즌들의 반응을 통제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중국어판에다가 심장 수술 잘하고 있다. 이걸 내가지고 김정은이가 북한에서 그야말로 중국 의료진이라든가 다른 불란서 같은 서방 선진국 의료진의 도움 없이도 얼마든지 심장 수술 정도는 성공적으로 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전혀 이상이 없다. 이 얘기는 결국요 조금 확장적으로 넓게 해석한다면 사실상 김정은이가 심장 수술을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의 개연성이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큰 거는 이렇게 심장 수술에 대한 북한 실력이 나빠서 김정은이가 충태에 빠졌다. 이거를 부인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최소한도 그거는 부인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국 네티즌들 반응은 그래서 장군은 지금 현재 어떻다는 것이냐. 예. 이렇게 지금 댓글을 달고 있고요. 이 기사에는 첨단 의료 장비 그리고 수술 장면, 좋은 의료 환경을 엿보게 할 수 있는 여러 장의 사진이 곁들여 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북한 수술, 김정은 수술 북한에서 했어도 아무 문제 없으니 더 이상 심장병 수술 잘못돼가지고 죽는 애 마는 애 이런 얘기 좀 그만하라. 예.
이런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그러한 고도의 전략적 의도가 충분히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북한 선전 매체, 뭐 2류, 3류, 이 비중이 없는 선전 매체를 통해서는 최근에 한미 연합 훈련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훈련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북한이 보여줬던 상투적인 비난을 다시 쏟아내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새로 나온 뉴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이제는 후계 체제에 대한 언론의 관심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평일이냐, 아니면 김여정이냐, 아니면 집단 지도 체제냐, 아니면 제3자냐, 대까지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다수설은 김평일이냐 아니면 김여정이냐, 이 둘로 양분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김여정으로 간다. 그리고 김여정이가 과도기로 가지 않는다. 여성이라고 북한에서는 특히 백두혈통과 관련해서 세습 체제와 관련해서 여성과 남성의 구별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저의 판단입니다. 그 얘기는 결국 서방 세계에서 얘기하는, 서방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얘기하는 정권 교체, 이런 논리와 시각, 분석의 틀을 북한 김정은 체제, 3대 세습 체제에는 적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전 세계 역사상 유례없는 3대 세습 체제. 역시 여성이든 남성이든 백두혈통만 되면 되는 거다. 더군다나 김여정이는 지금 똘똘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김정은보다 훨씬 낫다고 하는 것이 김정은이가 남북 간, 그 다음에 미북 간 정상에 나올 때 뛰어다니는 걸 보고 느낀, 특히 미측에서 흘러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김정은은 사실상 후계 공부, 후계 학습 하나도 없이 바로 집권했는데도 10여 년간 아무 이상 없이 하고 있어요. 그 아무 이상 없이 김정은이가 버티는 것은 김정은이가 국정을 잘해서가 아니라 무서울 정도의 공포정치, 무서울 정도의 인권 탄압과 독재 정치, 이것 두 가지입니다. 딱. 그래서 이것을 누가 배웠느냐? 김여정이가 배웠어요. 그리고 김여정이가 이 짧은 기간 안에 선전선동부를 거쳐서, 왜냐하면 우상화 작업이 제일 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는 당정군, 특히 권력 핵심 기관을 장악하는 게 제일 큰데, 제일 중요한데, 이것을 지금 딱 장악하기 위해서 조직 지도부에 와 있어요. 그리고 정치국 후보 우연까지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2인자로서 후계 체제 딱 정권을 인수받을 수 있는 위치는 이미 확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는 김여정으로 간다. 이렇게 보는데요. 우리 국회 입법조사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보고서를 하나 써냈는데, 이 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만 보더라도 여기서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김여정에게 후계자 지위를 줄 수 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역할을 쭉 얘기하면서, 다만 이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 의하면, 그렇지만은 절차적으로 한두 가지 더 해야 된다. 뭐냐? 정치국 회의를 다시 한번 열거나, 아니면 당 대회를 한번 더 열어서 공식화시키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일이는 1980년도 6차 당 대회를 통해서 공식 후계자로 지명을 받았고, 그 다음에 김정은이는 2010년도 4차 당 대표자 회를 통해서 후계자라고 하는 공식 타이틀을 달게 됐어요. 그래서 김여정이는 아무래도 김정은이가 오래 갈 경우에는 최소한도 8차 당 대회를 열어서 공식 후계자로 지명을 받는 그러한 절차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김여정이가 지위와 역할 면에서 후계자 자리를 이어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량과 그리고 타이틀은 갖고 있지만은 조금 부족하다. 더군다나 지금 김정은이가 이렇게 상태도 안 좋고, 특히 이 전무후무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북한의 국가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 이러한 위기 극복을 위해서도 이 김여정이가 후계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위와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두혈통 3대 세습체제의 통치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김여정이가 후계자 지위를 가질 가능성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외신들도 이 타임즈, 미국의 타임즈 주간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파이낸셜 타임즈, 그 다음에 가디언지, 또 이 포린 폴리스라고 굉장히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포린 폴리시.
그 다음에 워싱턴에 있는 정치 전문 매체인 폴리티코라고 하는 또 매체가 있어요. 이런 데서도 오늘 이렇게 김여정이의 후계자주의 이런 거와 관련해서 상당히 그 기사를 많이 쓰고 있어요. 많이 쓰고 있는데 핵심적인 것은 바로 뭐냐? 미 전국 당국자들이 아직까지는 큰 우려를 사망설과 관련해서 큰 우려를 표현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바로 어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다만 사망 상황에서 큰 우려는 표시하지 않고 있지만은 김정은이가 병상에 있거나 또 회복 중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방송에서 계속 해온 대로 저의 결론하고 이 폴리티코의 결론하고가 똑같아요. 이 마치 폴리티코가 제 방송을 계속 모니터한 것 같을 정도로 똑같다. 저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어있지 않다. 살아있다. 살아있는데 이게 회복 중인지 회복됐다가 더 나빠졌는지 계속 회복이 좋아지고 있는지 이것이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저도 제일 큰 가능성, 뭐 코로나 바이러스 가능성도 있지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지금 이 폴리티코도 그렇게 보고 있다. 저는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자가격리 차원보다는 뭔가 CNN이라든가 데일리 NK가 맨 처음 보도했지 않습니까? 요 언론 매체의 신뢰성으로 볼 때 심장에 이상이 있고 수술을 받았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이 스텐트 수술은 조금 전에 북한이 우리 민족끼리 선전 매체에서 홍보한 것과 똑같이 그렇게 어려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김정은이가 얼마든지 지금 기간이 12일부터 오늘이 28일인데요. 16일 지났기 때문에 스텐트 수술하고 나서 바로 국정 운영에 아무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정도로 회복이 잘 되고 있다면 충분히 지금 좋아졌을 것이다. 베스트 시나리오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미국 내 언론에서도 세계 언론에서도 지금 이미 이 후계 체제 문제를 지금은 많이 거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 이제 후계 체제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처음에는 CNN 보도에 대해서 그거 가짜 뉴스 하는데야 그거 믿으면 안 돼. 나는 믿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다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말은 할 수 없어.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말은 김정은이가 괜찮기를 바라는 거야. I can only say this 해놓고서 I wish him well 이렇게 했어요. 괜찮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괜찮기를 바란다는 얘기는 뭔가 아팠기 때문에 괜찮기 바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도 안 아픈 사람한테 괜찮아지기를 바래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뭔가 이상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이렇게 김정은이 건강이 심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어쨌든 건강에 뭔가 이상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나오는 얘기는 앞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톱다운 방식의 정상 외교 스타일, 또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톱다운 방식의 외교 스타일에 상당한 변화가 올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뭐라고 그럴까요? 예측하는 그런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대통령의 대면 외교 정책이 상당히 흔들릴 수 있다. 그래서 이거는 스페인어인데요. 마노와 마노, 마노가 손입니다. 마노와 마노. 그러니까 이 손 대 손, 그러니까 악수 외교, 이것이 말하자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오늘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한두 가지는 또 뭐냐? 지금 미국과 한국과 간에 과연 김정은이 신상과 관련해서 제대로 된 정보 교환이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런데 오늘 처음으로 실무선에서 최소한의 정무 라인에서는 둘이서 의견이 같다. 요 얘기가 오늘 처음 나왔어요. 바로 이도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그 다음에 미국의 카운터파트인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전화협의를 했는데 여기에서 최근에 제가 보기에는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관련해서 하고 싶다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이제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방역 사업이라든가, 그 다음에 이산가족 문제라든가, DMZ 국제 평화 지대화 문제라든가, 철도 연결 문제라든가 이런 거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했는데 요거를 좀 설명해주고 미국에 대해서 이거 잘 좀 도와달라, 오케이 사인을 좀 해달라, 제재 좀 풀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말로는 잘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잘 되지 않고 잘 못됐다
이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외교부는 미 국무부와의 접촉, 협상 내용을 그대로 홈페이지에 안 올리잖아요. 꼭 불리한 것은 빼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좋은 얘기만 나왔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짚을 것은 일단 특이 동향이 없다는, 김정은이의 신상에 특이 동향이 없다는 인식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다. 말도 무지개 어려워요. 예. 특이 동향이 없다는데 전적으로 동의한다도 아니고, 특이 동향이 없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얘기는 특이 동향을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 달라요. 죽었다는 걸 특이 동향으로 보는 건지, 수술했다는 것을 특이 동향으로 보이는 건지, 살아있다, 죽지는 않았다는 걸 특이 동향으로 보는 건지, 너무 말이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이견이 없다, 이것도 아주 어려운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특이 동향이 없다는 것은 죽지는 않았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미 국무부에 우리 국내 일부 언론에서 직접 문의했어요. 이러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이 4.27 2주년 기념해서 내는 대북 메시지, 여기에 동의하느냐. 그러니까 미 국무부는 기존에 보여준 대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남북 간에 남북 협력하는 건 좋다. 그렇지만은 반드시 비핵화 진도와 보조를 맞춰야 된다. 그러니까 비핵화 보조는 뭡니까? 실질적으로 핵 미사일 문제에 관해서 김정은이가 폐기하겠다, 이것을 믿을 수 있는 로드맵이 나와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가 하려고 하는 관광 뭐 이런 대북 협력 구상, 요거 미국이 오케이 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또 하나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어제 합쳐서, 어제 제가 또 이제 보도해 드린 바 있는데요. 미국의 정찰 활동이 계속 강화되고 있습니다. 통신감청 정찰기 8대가 어제 오늘 거쳐서 13차례나 출격했어요. 그래서 어제 11차례, 오늘 2차례 출격을 했는데, RC-12 가드레일 총 주한미군이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8대가 동원됐어요. 그리고 휴민트 활동, 주한미 524 정보대대가 있고 CI 코리아 미션 센터에 있는 그런 휴민트 활동도 상당히 세졌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김정은이가 일면 도발, 일면 아픈 거, 건강 이상, 이런 것을 동시에 파악하기 위해서 특히 통신 감청 정찰기가 8대나 동원됐다는 것은 그만큼 김정은이 건강 상황에 대한 뭔가 이상 징후가 계속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려고 하는 정찰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 뭐가 있느냐, 지금 아베 얘기를 또 빼놓을 수가 없어요. 오늘 이제 아베 중의원 예산 심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김여정이 건강 문제 아베한테 물었어요. 괜찮냐?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거기에서 아베는 미국과 정보 교환을 통해서 지금 알고는 있는데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밝힐 수 없다. 왜냐하면 미국한테 정보를 받는 조건이 비공개 조건이다, 이렇게 해서 이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은 다 알고 있는데, 이 정보, 그래서 일본도 이 북한 이런 정보 수집 분석에 많은 애를 쓰고 있고 미국과도 긴밀히 정보를 주고받고 있지만 어떤 정보를 받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삼가겠다, 이 정도만 답변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스가 요시히데 이 관방장관도 똑같이 얘기했습니다. 북한 동향에 대해서는 중대한 관심을 갖고 평소 정보 수집과 분석에 애를 쓰고 있다. 미국을 포함한 관계국과, 지난번에는 미국과 했는데 오늘은 미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 관계국들과, 그러니까 우리 한국 포함되는 겁니다. 다양한 정보 교환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구체적으로 일본이 어떤 정보를 갖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새로운 것은 26일까지는 원산에 체류하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됐다. 이것이 또 밝혀지고 있어요. 그러면 원산에서 뭘 하고 있느냐, 왜 여태까지 지금 죽지는 않았다면 도대체 어떤 가능성이 있느냐, 왜 자백을 계속하느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이 언론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또 중간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첫 번째로는 정말 아파서 원산이 공기도 좋고 코로나 감염 위험도 적고 김정은이가 좋아하는 고향이라고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 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도발하기에 좋은 선덕 등등 미사일 발사, 그 다음에 SLBM, 신포 조선소 이런 데 전부 헬기나 아니면은 김정은이 전용 벤츠 차량으로 갈 수가 있다.
이런 것 때문에 도발을 준비하고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그야말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공기 좋은 곳으로 가서 편안히 쉬고 있는데 왜 그런 편안히 쉬고 있으면서 국제사회가 이렇게 난리인데 한마디도 안 하느냐? 그것은 그만큼 본인에 대한 관심 그리고 혼란, 조바심 이런 걸 유발시켜가지고 미국과 한국으로부터 본인이 원하는 전략적 이익을 취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입장에서 계속해서 자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존엄캔 안보정론 김정은 소식을 마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마음에 드시면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시고요. 여기저기 많이 보시는 것도 좋지만 안 헷갈리기 위해서 일관성 있는 정세 분석을 위해서, 그리고 저는 중대한 거 또 안 중대하다는 거 보는 거, 여러 시각을 여러분들께 빠짐없이 소개하면서 제 경험을 통해서 객관성 있게 분석해 드리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 있게 제 방송 많이 경청해 주십사 당부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